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the day America's destiny was reclaimed, and the day that we began to make America wealthy again.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instituting reciprocal tariffs o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iprocal, that means they do it to us and we do it to them. Very simple. Can't get any simpler than that. 네, 뭐 결국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기본 관세율 10% 그리고 조금 상호 관세를 적용한 나라별로 봤을 때는 최대 49%까지 부과하겠다. 거의 뭐 상대 교역국 입장에서는 최악인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월가에서 설왕설래가 됐는데 뭐 통상 그냥 일괄적으로 한 10%?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결국 저 나중에 그 한 60개국 네. 처음에는 뭐 더티 15 했습니다만 60개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율을 갖다가 정리한 표를 들고 나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친절하다는 표현이 그거였더만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34%인데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게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가 67%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 정도가 34%라는 거예요. 그 67%도 그냥 관세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비관세 장벽도 감안하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 환율 가지고 장난치는까지 감안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이러면 이런 줄 알아라죠. 지금 딱 반 정도 자기 부과했다 그런 면에서 친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말이 그렇게 되네요. 한마디로 진짜 좀 폭탄 맞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그리고 FL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항상 뭐 첫 질문이 간밤 뉴욕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어제 장중에 있었던 뉴욕 증시 흐름을 짚어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지금 오히려 돼버렸습니다. 그 직후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 테슬라가 14달러 오르고 지금 시간외에서 20달러 빠지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애플이 지금 뭐 애플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너스 7.54%, 뭐 국채 수익률이 10년 물짜리가 15bp 빠졌어. 이것도 지수 선물이 한 4%가량.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6%. 금리가 하루에. 다우가 모처럼 1000포인트 급락을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박사님 장 박사님 이 정도까지 세게 나올 줄은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세. 저도 그 상무장관이 그 패널 들고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25%. 왜냐하면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했던 관세율, 상호 관세율이 약 한 18% 정도로 돼 있었거든요. 평균 관세가 18%고 한미 간에 FTA가 있었다고 보면 그것보다 한국은 좀 낮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에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그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보편 관세를 기준 관세, 베이스라인 터리프 해가지고 10%로 똑같이 했잖아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10% 관세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비관세 장벽에 의한
그 부분을 다시 또 이제 뭐 15%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5%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동안에 어떤 종류의 관세가 부과될지 좀 불확실했던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관세율이 세게 나왔다. 그래서 평균 관세 18% 내지 뭐 20%만 하더라고 20%라고 하더라도 교역 가중치료본 관세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에 34%잖아요. 예. 교육 비중 크니까. 네. 그 평균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충격으로 올 가능성이 있고 그 점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시장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한수께서는 관세 관련해서 한번 첨언해 주신다면은.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봤을 때는 네. 이제 타격이 큰 종목하고 크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관세 자동차 부품이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달려갔잖아요. 네. 달려가서 이제 조지아 쪽에 자동차 공장을 더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철강까지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일단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일단 철강하고 자동차 쪽. 그다음에 덜 타격을 받는 거는 제약바이오 섹터랑 엔터랑 이제 식품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면제 품목으로 좀 됐습니다. 네. 구리하고 전략적 면제 품목으로 설정이 돼서 이제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구리나 아니면은 미국 내에 있는 뭐 일부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이제 면세 품목이 됐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국내 증시 개장하기 한 30분 전인데 네. 그럼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제약바이오 섹터랑 엔터 쪽이랑 식품업 쪽이 오히려 타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일단 제약바이오는 면제 품목으로 됐고 엔터는 뭐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네. 사실 관세는 물건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콘텐츠는 관세가 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식품 업종은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수출하는 식품 비중이 한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지금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비를 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기는 피해야 네네. 되는 타임이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또 스캇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용 보면은 상대 교역국들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실상 지금 나온 게 최고의 관세율이다라는 거고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협상의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아니 그 회견에서도 그렇고 예. 그 이번에 나온 행정명령을 보더라도 이 지금의 관세율서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네. 이 관세 여태까지 불확실성이 관세율이 얼마냐 어떤 종류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관세율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도 그렇고 뭐 캐나다, 멕시코도 그렇고 보복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네. 그거를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관세율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25%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사실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최대로 뭐 약 한 500억 달러의 수출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전체 수출의 7%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0.6%포인트 낮아진다고 하니까 이 관세 부분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섣불리 뭐 보복 관세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좀 공조를 할 필요도 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과 이제 합의를 하면서 관세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죠 지금? 여태까지는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었고요. 그리고 네. 민간과 공공 쪽에서 다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리더십이 좀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경제부총리는 지금 뭐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다. 유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참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뭐 협상이고 뭐고 뭘 대응하는 뭐가 시스템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니까.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관세 얘기 조금만 더 가기 전에 네네. 이것부터 먼저 궁금해가지고 테슬라가 어제 그렇게 장중에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폴리티코라는 매체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저히 조만간에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비즈니스로 복귀할 거다. 이게 이제 크게 작용했는데 네. 백악관 대변인도 그러고 그건 아니라 그러고 가짜 뉴스라고 머스크 본인도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지금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찌라시가 돌아다니네요.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나 머스크 본인은 그거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혹시 뭐 들은 얘기는 없으시고? 일단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네. 지난주에 방송 나오고 나서 그 사이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귀 암시를 한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도지 전체가 모여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트럼프의 도지라는 것 자체가 임시 정부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언제 끝나냐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한도가 이제 130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얼마 전에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 뭐였냐면 임시 정부 기간이 130일인데 내가 볼 때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130일이 그게 딱 6월 달쯤은 맞습니다. 6월 전은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만두고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게 기자가 하나 질문을 했었던 게 있는데 트럼프한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더 오래 머무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운영해야 될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에 테슬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로보택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가형 차량도 그때 출시한다라고 언급이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 로보택시가 사활을 걸려면은 이제 출시를 하고 나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뭐 애초에 130일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그거 하고 나서 물러난다면은 특별히 뉴스가 될 것도 아닌데 그렇죠. 참 어지간히 머스크의 도지에서 활약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구나 미국에도. 그쵸, 제발 좀 그리고- 빨리 좀 돌아가라. 네, 5월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1조 달러를 다 목표는 달성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AI 작업을 해서 걸러낼 건 다 걸러내고 그러니까 트위터 했을 때랑 비슷한 거죠. 네. 그때도 초기에만 계속 들어가서 다 한 80% 자르고 다시 세팅해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운영에는 거의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럼 도지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초기에만 세팅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 떼는 거죠.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AI로 비효율적인 것들을 좀 잡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테슬라 얘기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1분기 인도량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안 좋을 거로 예상은 했죠. 이미 예상은 했고, 네. 네. 저도 그래서 1분기 인도량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안 좋을 거다. 왜냐면은 모델 Y가 베스트셀링카, 작년에 월드 베스트셀링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모델로는 가장 많이 팔린 차인데 어제 인도량이 10시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네. 기준으로. 근데 33만 6천 대. JP모건이 맞추기는 했습니다. 맞추기는 했는데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예상보다 어닝 살짝 컨센보다 미스해가지고 네.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지금 따지고 보면 어제 장에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 테슬라기는 하죠. 왜냐면은 덜 떨어졌으니까. 네. 그럼 어제 상승한 거 포함하고 시간에서 하락한 거 포함하면 지금 한 2% 정도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덜 떨어진 건 맞는데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 관세에 대해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차량 관세로 제조사별 역량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25% 관세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제조사들이
얼마나 가격을 인상해야지 이 역량을 좀 상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테슬라는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차량 조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완성차를 조립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를 봤을 때 테슬라는 차량 조립에 있어서는 중국산 비중이 0%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가장 많죠. 11% 정도, 도요타가 10% 정도, GM이 10% 정도. 그래서 저는 정의선 회장이 달려간 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투자를 해야지 뭐 관세를 면제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수입 부품 쪽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중국산 수입 부품을 얼마나 인상해야 되느냐인데 테슬라는 내재화가 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품들을 본인들이 다 알아서 설계하고 만드는 부분 일부는 뭐 조달을 하겠죠. 근데 의존도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로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현대차가 좀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은 아 정의선 회장이 달려간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는 저는 좀 나왔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현대, 도요타, GM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 영향이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소비자라고 하면은 아니, 요즘에는 다 품질 좋고 다 잘 나가는 차라고 하면은 가격 싼 거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은 도요타, GM보다 좀 빠르게 대처한 거는 저는 현대가 좀 잘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오히려 자동차 관세 딱 발표하고 나서 영향을 덜 받는 거는 다른 그 오토메이커들보다 오히려 좀 관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수석한테 테슬라의 회사 상황에 대해서 뭐 업종 들을 때는 그거 한데 주가는 계속 불안불안하니까 참 어떨지 모르겠네요. 박사님 관세로 조금 돌아와 가지고요. 네. 지금 이게 미국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건데 관세로. 박사님 경제학자로서 그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트럼프의 그 기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네. External Revenue Service라고 예. 미국의 우리 그 국세청이라는 건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IRS라고. 국세를 IRS라고 네. 있잖아요. 근데 External Revenue Service 해가지고 대부분에서 관세 수입을 관장하는 디파트먼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얘기는 관세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현재 그 트럼프 그 관세가 만약에 지금 논의되고 있었던 보편 관세든 뭐든 예. 약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 수입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 뭐 이렇게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은 네. 결국은 이게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우리 경제적인 또 그러니까요. 이론이거든요. 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연준은 금리 인하나 아니면 인하는 멈춰야 될 것이고 어쩌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더 긴축적으로 되는 거고 경제는 뭐 성장보다는 둔화 아니면 침체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물가는 높아지고 성장률 둔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레리 썸머스 전 재무장관이 예. 하버드대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아침 블룸버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 관세 충격 예상보다 크고 마치 70년대 80년대 초에 공급 쇼크, 오일 쇼크와 같은 충격을 미국 경제에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기적으로 이 관세가 관세 수입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세원을 줄인다는 면에서 그렇게 관세 수입은 늘어나도 전체의 어떤 미국의 그 세수 이거를 늘리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현재 기준으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 체제가 유지되면 약 한 7.5조 정도 적자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펀더멘탈 면에서는
나쁜 면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수 확보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또 왜 그 공장을 온쇼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조업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뭐 로즈가든에서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와서 지금 몇 달 안 지났지만 뭐 우리 현대도 지금 뭐 210억 달러 집어넣고 네. 뭐 해서 약 한 2조 달러 정도의 해외 직접 투자가 들어왔다. 이거 상당히 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과 여러 가지 뭐 R&D 투자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요인은 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시차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또 같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또 네. 경기 둔화 요인도 있어서 순수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해 본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관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그동안 관세가 없이 미국 소비자들이 누렸던 그 후생도 상당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낮은 해외 수입 상품을 아주 싼 가격에 많은 수입 상품을 싼 가격에 썼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 건데 예. 반면에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코스트가 나간 거였죠. 예. 이제 그거를 밸런싱을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생각처럼 긍정적으로 가야 될지 저는 좀 더 부정적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 S공포 쪽에 그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아이비들이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준도 네, 네. 그랬죠, 이번에. 예. 아니 근데 지금 과연 시장에서 트레이더나 딜러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거래를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게 어제 장중의 흐름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관세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 제 일감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관세를 이렇게 세게 때려 그러면 관세 맞는 나라들의 통화가 약세, 즉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네. 우리 원화만 약세고 지금 오히려 달러엔 환율은 뭐 150엔 근접하던 게 지금 148엔 밑으로 내려왔고 위안도 그렇게 위안도 그렇게 약세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유로는 오히려 1.09로 올라서고 이것도 희한한데다가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말이죠. 그러면 인플레가 우려되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인플레가 우려되면 국채 금리 수익률은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경기 침체를 더 반영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주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도 지금에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고 네.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경기 둔화로 나타날 게 더 크고 그거는 미국 펀더멘털의 가장 큰 취약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 내려올 수밖에 없고 달러는 약해져야 된다. 그렇죠. 달러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렇죠. 약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뭐 국채금리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도 그런 얘기고요.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반영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섹터별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 그 정의선 회장은 이제 뭐 미국 가서 관세를 좀 염려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제철소도 거기다 짓겠다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럼 현대차, 기아는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지급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넘어온 상황이고 이것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어떨까요? 못 받는 것보다는 보류 보류.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 하워드 로트닉이 얘기를 한 거는 미국에 더 투자해라라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민간 투자 더 유도하려고 이제 보조금을 좀 지원하거나 뭐 철회한다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 것 같고 그러면은 굳이 지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TSMC 투자 이후에 더 끌어올리고 투자를 더 끌어올리고 대신에 당근은 주겠다. 네네. 당근 뭘로 주느냐? 세액공제 25% 더 확대해 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일단 더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로 확대하느냐 아니면 지금만 유지를 해도 줄게라는 거는 일단은 좀 공식적인 내용이 나와봐야지 않은 거고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사실 TSMC나 인텔이나 마이크론, 삼성, 뭐 글로벌 파운드리,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뭐 이런 기업들 다 수혜를 받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TSMC가 좀 공격적이긴 하죠. 최근에 네. 이제 이거는 뭐 정치적이고 이제 지정학적 배경도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대만 주변에서 이제 군사 약간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TSMC 대만 쪽에서는 더 미국 쪽에 공장을 빨리 세워야 된다라는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어제 그 관세 보시면은 그 전략적 면세 품목에서는 일단은 포함이 됐습니다. 네. 다 포함된 거는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그다음에 귀금속에서는 금하고 은하고 백금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근데 어제 반도체는 일단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지금은 왜 그러냐면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디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많이 뛸 텐데 그렇죠, 가격이. 네, 일단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1.6%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관세 폭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좀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2% 가까이 좀 하락이 예상되고 2,45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6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8,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5,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22,2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관세 면제다라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지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5,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입니다. 1.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93,700원. 기아는 지금 호가에서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94,9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5%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1.5%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167,300원. KB금융이 1.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9,200원. 네이버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타이오젠이 1.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56,500원. 지금 에코프로비엠 6%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 85,500원. HLB도 2.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5,300원. 에코프로도 6.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000원. 레인보로보틱스도 2.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지금 17만 100원. 삼천당제 17만 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하락 예상되고 슈젤이 4% 넘게 빠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34만 1,000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모두 2% 하락 예상되고요. 코오롱티슈진까지 3% 내림세 예상되면서 호가는 지금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 좀 전에 보셨고 뭐 계속해서 지금 호가 흐름 순위까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도 이제 마감 이후에 지금 관세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지수 선물 시장에도 반영이 됐고 국내도 오늘 그 영향은 좀 예상이 되네요. 동시호가에서 나타나는 저 정도 하락폭에서 멈춰준다면 그나마 예. 다행이겠습니다. 지금 한번 지수 선물 흐름 체크해 보니까 다우지수는 1,030포인트 넘게 빠졌어. 2.45%. 나스닥 100이 4.5%, 러셀 2000은 5.2%네요. 네. 뭐 이런 낙폭이 있나요? 거기다가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순순히 받아들인 뒤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라. 이거 무슨 뭐 홍콩 느와르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영웅본색 수준인데요. 순순히 지켜봐라. 받아들인 뒤에. 아니 근데 박사님, 예. 지금 여기 하면서 얘기인즉슨 그 10% 기본 관세 모든 나라한테 부과하는 기본적인 이거는 5일부터 거의 토요일부터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 국가별로 추가되는 이거 상호관세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인데 네. 그 얘기는 그 전에 개기지 말고 우리도 보복할 거야 뭐 이러지 말고
빨리 그 지금 기존에 때리고 있던 관세율을 낮춘다든지 뭐 비관세 장벽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개선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좀 성의를 보이라 하는 여지를 둔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후자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뭐 편의상으로 하려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그냥 글쎄. 4월 5일부터 하자 이러면 예. 되는데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략적으로 10% 기본 관세 부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이틀 있잖아요. 한 사나흘 더. 사나흘 예, 있잖아요. 예. 그동안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 가든에서 얘기할 때 메이크 어메리카 웰스 어게인 네. 뭐 부자가 된다 하고 얘기하고 네. 굉장히 장밋빛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그 오발 오피스 가가지고 대통령 사무실 가서 사인한 그 행정명령을 보면 굉장히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조업이 지금 붕괴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한 생산이 해외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국방산업도 문제가 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뭐 보복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관세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랑 공조를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별로 다르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반 정도 부과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관세를 낮추고 싶으면 너희가 미국 낮춰.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도 낮추면 딱 거기에 맞춰서 반 정도 하겠다라는 힌트를 준 거고 안 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반 얘기해요. 정도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고. 뭐 경제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적정 관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적합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 관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보복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복한다고 하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페이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러네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왜냐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또 공장을 짓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예.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 제조업이 공동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높다든지 네. 여러 가지 유틸리티비가 높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경쟁력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세 수준은 그러한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의 그 경쟁력 낮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만큼의 관세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예. 우리 저기 한영희 수석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거래도 하시고 포지션도 있는 분으로서 지금 많이 좀 개장 전에 좀 떨리죠? 춥죠? 당연히 춥죠. 당연히 춥죠. 자, 그러니까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쭐 때 이런 날 진짜 폭탄 맞은 날이에요. 완전히 폭탄 맞은 날인데 이거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변동성이 큰 부분에서 저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 이렇게 막 떨어지는 장에서 여기서 팔 여기서 수는 그러면 오늘 없잖아요. 팔라고요? 오늘은 네. 이게 각자 포지션이 다 다르기 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00%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다 그 주식으로 꽉 채우고 계신 그쵸. 분들은 움직일 수가 좀 예. 막막하죠, 사실.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신용 물량이죠. 이게 또 그래. 반대매매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충격이 크게 온다라고 하면 그거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전과 후 굉장히 지금 상이한 상황입니다. 주요 지수 선물들 시간에서 좀 많이 급락한 모습, 4%, 5% 하락한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관세율은 10%고 국가별로는 최대 49%까지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일단은 4월 5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자정부터 기본 관세가 적용이 되고 4월 9일 또 국가별로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 타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볼게요. 지금 2%대 하락입니다. 2,442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669포인트로 2% 내림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떨어집니다. 지금 57,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4% 하락입니다. 189,800원. LG에너지솔루션 2.4% 내림세로 31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떨어집니다. 146,000원. 현대차가 2.4% 하락하네요. 191,500원. 기아도 2.6% 떨어집니다. 89,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8% 하락으로 46,850원. 셀트리온도 1.2% 하락합니다. 167,400원. KB금융 2.9% 약세로 78,100원이고요. 네이버도 2.4%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7% 하락합니다. 2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35만 5,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 떨어집니다. 3.4% 하락으로 88,200원. HLB도 1.9% 떨어집니다. 55,600원이고요. 에코프로 3% 약세로 45,650원. 레인보로보틱스 2% 떨어집니다. 26만 2,000원이고요. 삼천당장 1.2% 떨어지면서 사흘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7만 2,400원. 휴젤도 1.5% 하락. 35만 2,500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모두 1%, 2% 하락이고요. 코롱티슈진까지 1.38% 떨어지면서 4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상승하는 섹터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AU 브랜드가 지금 75%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사실 정치 테마주만 시장에서 좀 상승, 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형지 쪽, 형지 INC 이런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조선주 내에서는 하나오션이 지금 0.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지금 7만 1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도 1% 오름세였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나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낙폭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다 양봉이고 낙폭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는 보셨다시피 HJ중공업도 4.7%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44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0.3% 올라가고 있고요. 조선주는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로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02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6억 원, 776억 원 지금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68억 원, 122억 원 순매수, 기관은 170억 원 매도 우위. 선물에서는 외국인 삽니다. 660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진 상황인데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지금 살펴볼게요. 4원 40전 상승하면서 1,47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좀 원화가 약세긴 합니다. 그러네요. 예. 예. 달러 예. 약세인데 원화가 너무 약하네요. 우리 예. 원화가 이래도 되나? 근데 진짜 조선하고 방사는 좋네요. 이 네, 와중에 그러니까요. 오늘도 한 1~2% 1~2%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지금 그리고 관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업종도 낙폭이 그렇게 그거 한 건 아니죠. 섹터별로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예. 네. 왜냐하면 확실히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주가 좀 견조한 흐름이고 예. 그러네요 지금. 또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죠. 또 여기서 테마주로 몰리는 것 같아요. 테마주. 예, 정치 테마주 쪽으로. 보통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묻지마 매수 있고 그다음에 좀 올라오면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펀더멘탈로 접근하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요. 뭐 흔히 하는 말로 또 그들만의 리그니까 네. 테마주도 예.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그쪽은 뭐 발 안 담그시는 게 그렇죠.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어렵죠,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그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올라가요. 오 그래요. 예. 그 와중에 확실히 제약 바이오 앞으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안 건드릴까요? 리스트에는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네. 제약 쪽에도 25% 관세 얘기했으니까. 면제가 아닌 거예요. 그 세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아이템들 쭉 뭐 반도체 아니면 뭐였죠? 자동차 예. 또 쭉 있는데 네. 지금은 전반적인 관세 내용만 보고 면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일관성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높은 그 포인트 신뢰를 줍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유연성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그 취약한 면을 이번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달러 패권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으로는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관세나 아니면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흔히 하는 말로 한수정님 낙폭과대 내지는 많이 빠진 거 그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보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섹터가 좀 보이세요? 우리 국내에서? 지금은 다 빠졌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따지면 이제 예. 다 네. 낙폭과대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보이실 거예요. 몇 개 상승한 게 몇 개 없다 보니까 저거 따라갈까? 근데 테마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고 네, 있기는 맞아요. 한데 저는 일단은 조금 너무 변동성이 큰 거는 한번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 못하면 이거 마이너스 40% 50% 가는 거 금방이거든요. 예. 조금 떨어져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올라오는 거 뭐 신라섬이라든지 양지사 이런 거 뭐 바닥에서 보면은 갑자기 뭐 관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한 200% 300% 이렇게 갔는데 이게 왜 그렇게 갔느냐? 예전에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흐름을 설명드린 거지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코데츠 컴바인 네. 아니면 양지사, 신라섬유 이런 거 품절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호가가 없으니 유통 물량이 유통물량이 워낙- 없으니 예, 호가를 맞아요. 조금만 올려도 이제 주식이 확 올라갑니다. 흔히 말해서 장난칠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하시다 보니 너무 변동성이 큰 거는 조금 내 트레이딩하고 안 맞으면 조금 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 이런 거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오늘 보면은 아까 관세 무풍지대, 네. 제약바이오, 음식. 엔터 뭐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덜 빠지거든요. 네. 아니면 상승하고 있거나. 네.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 그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그리고 조선도 사실 수혜죠. 왜 그러냐면 중국 업체 뭐 물론 좀 다릅니다. LNG 선박하고 중국 이제 컨테이너선하고 좀 다른데 네. 중국 컨테이너선은 TEU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하죠. 전 세계 1등. 근데 이 헤드라인만 보고 중국한테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마진이 많이 남는 배를 만드는 거고 LNG선. 네. 그리고 중국은 그냥 저가형 이거 뭐 컨테이너선 뭐 싼 거 만들고 마진 안 남는 거 경쟁은 너네끼리 해. 비싼 거는 우리가 할게.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은 예. 아반떼 한 대 팔아서 남는 마진하고 제네시스 한 대 팔아서 남는 마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차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믹스 개선이 되면은 이익률이 쭉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조선도 비슷한 거죠. 벌크선은 아반떼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다음에 LNG선은 제네시스인 거예요. 그럼 예.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들이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 이 실적이 쫙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들이 뭐냐면
LNG선 수주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주 받아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거 피팅 업체들 아니면은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 본행지 업체들. 네. 왜냐면은 이 LNG가 마이너스 거의 200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본행제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운송하다가 잘못 만들면 이게 다 기화로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은 본행제까지 보면은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까지 좀 수혜를 보겠죠. 그다음에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건 이제 방산 관련주. 그러게요. 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저는 방산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루마니아가 큰 손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루마니아. 네. 루마니아는 GDP 수준으로 보면은 사실 그냥 한 50에서 70이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3년도에가 2점 몇 프로였거든요. 2.5%대? 근데 이거를 나토에서 우리 5%까지 올리자라고 얘기를 해서 국방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마니아 GDP 기준으로 과연 미국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나 독일제 무기를 쓸 수 있느냐? 비싼데 전 못 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은 현대로템의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루마니아 국방계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루마니아가 폴란드 이후에 좀 큰 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니케이가 4.1% 빠지네요. 조금 일본도 좀 서운하겠다. 그때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나 그 왜 손정희 회장 가서 뭐 투자하겠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시바 총리도 건너가기도 하고 했는데도 24%. 그러니 뭐 전혀 그게 없고 워렌 버핏동이 작년에 현금 비중 늘린다더니 참 그분이 왜 그 연세에도 아직도 현인 소리를 듣는지 자칫하면 진짜 틀딱 소리 듣기 좋은 연세인데 뭐 조금만 뭐 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아유 틀딱 꼰대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좀 나이 그냥 먹은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사실 보면 이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초가 되면 관세에 대한 변동성,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맥시마이즈 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대했던 거와 현실화되는 거에 어떤 우리가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오늘로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요.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이달까지는 앞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순차적인 관세 부과 그리고 협상의 내용들 그리고 보복 관세의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지속된다고 하면 지금 뭐 일부에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좀 웨이트 앤 씨 하자. 뭐 통화 정책도 웨이트 앤 씨. 우리도 투자 같은 것도 좀 약간은 유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연말에 또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증시 그쪽 비중을 늘리신 분들 많잖아요. 네. 지금 아직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뭐 시간에서 줄줄이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게 좀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 좀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자면은 저는 테슬라는 좀 아직까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기회. 네. 예. 물론 비중을 한 번에 다 담아라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네. 300 초 중반에 한 번, 그다음에 200 중반에 한 번, 만약에 200 초반이 왔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제 20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FSD는 못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이요. 네, 어제 샤오미 SU7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2초 만에 사고 난 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갑자기 수동 운전으로 바뀌면서 차가 들이받으면서 이제 불나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는 LLM 기반으로 챗 GPT를 쓰거나 퍼플렉시티를 쓰거나 이런 거는 오답률이 10% 나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과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은 나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1% 오차율만 나와도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그 차이나 EV 100 포럼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쉬, 그러니까 중국 지능형 운전 제어 시스템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뭐였냐? 테슬라 FSE는 이제 세대를 앞서가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알아서 다 통합이 되는 건데 중국 자율주행은 다 파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묶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살짝 팔란티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팔란티어도 온톨로지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업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런 거를 해결해내는 건데 지금 중국은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각자 내 시스템, OS, 화웨이, 샤오미, 뭐 BYD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는 일단 데이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습 능력에서는 GPU도 확보가 돼 있어서 저는 따라올 경쟁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Y 1분기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어제 중국 보험 데이터 하나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저께. 근데 제가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작년 그 모델 Y 2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도량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달 마지막 주에 거의 2만 1,000대를 인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물량 찍어내는 대로 다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월 말부터 인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주간 인도량이 2만 대다? 그럼 이거 52주로 곱하면 거의 100만 대 캡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델 Y 지금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에서만 100만 대면은 유럽, 미국 쪽에 수요 아직 넘쳐납니다. 우리나라 저도 어제 주문했거든요. 아, 네네. 모델 Y 리프레시 주니퍼가 예. 우리나라는 어제 열렸어요. 9시 7분 정도에 열렸습니다. 근데 아침. 제가 네. 이거 결제하려고 했는데 결제 먹통 났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다는. 1시간 동안 먹통 됐습니다. 예. 테슬라 서버에서. 그러니까 이게 피지사 서버 오류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뭐 욕은 많이 하죠. 근데 실수요는 많다라는 거고 저는 중국에서 3월 달에 가장 팔린 모델이 뭐냐? 모델 Y죠. 그러면은 저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막주에 2만 대 넘기면서 4만 3천 대로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뭐냐? 계속 저가형 차량입니다. 네네. 가격대가. 예. 그러면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FSD 영상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항상 가져오는 거는 그냥 기사만 믿는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네. 실사용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는데 이게 차선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같은 곳에서 저거 FSD로 하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하드웨어 3입니다. 저 하드웨어 4도 아니고. 그러면 이 없는 주차장에서 주차 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사람 지나다니고 오토바이 지나다니고 하는 상황에서도 FSD가 한다라는 거 보면은 저 그냥 흙바닥에 내려놔도 알아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뭐 이미 중국은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했을 때는 저는 따라올 경쟁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 제가 뭐 주가를 맞출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예, 때. 저는 멀리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장 박사님 오늘도 소위 그 F4 회의가 열렸네요.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모여가지고 또 이럴 때는 또 회의 한 번씩 하겠습니다만 변동성 과도하게 확대 시 모든 시장 안전 조치 적극 실행하겠다 하는 게 이제 최 부총리 발언인데 그렇다면 이제 뭐 대충 외환시장에서도 1,470원 근방에서는 뭐 당국 물량 받치 주겠다 생각해야 되겠고 뭐 코스피도 50포인트 넘지 않게끔 뭐 지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당국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밖에 안 보이는 시절이 돼버렸는데
지금 여기 이제 연준에 대해서는 기대할 거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2주 후에 금통위가 있는데 뭐 한은이 뭐 움직일 뭐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부터 얘기를 네. 하면 미국의 지금 소위 하드 데이터가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드 1분기부터. 데이터가? 그리고 네. GDP 나우 아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속보치가 계속 이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뭐 몇 개 IB 중은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도 또 전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물가 안 내려오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거에서 이제 실물 부분 성장에 초점이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1분기 중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5월 달 정도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네. 한국은행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충격을 보면 주식시장과 경제 심리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소비 심리 더 나빠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 자체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변곡점이 생겼기 때문에 금리 내리는 부분이 있고 한국은행은 제가 볼 때는 이번 5월 달 정도에 연준이랑 비슷하게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책 옵션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10조 정도의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저는 추가적인 또 추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올해 예상되고 있는 1%대의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5월 달 정도에 금리 한번 내리고 근데 추가적으로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네. 환율이 지금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토지 허가제 그 풀어준 데 집값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네. 금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 또 금융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쪽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